한동안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였죠. 사드 문제. 근데 요즘은 좀 조용합니다. 사드 문제가 해결돼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워낙 다른 이슈가 많다 보니까 잠시 우리 관심 밖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고 갈등은 진행 중입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 양대국 사이에서 큰 갈등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드 문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 관악의 원영섭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우리 당에 40대 인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원영섭 위원장님도 40대, 예, 올해 41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자, 먼저 우리 얘기를 풀어가기 전에 사드가 무엇이냐? 사드에서 한번 말씀 먼저 한번 주시죠. 우리 그 사드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개념을 여러 가지로 지금 쓰고 있으신데요. 저는 이 사드의 핵심적인 개념은 그 40km에서 150km 사이의 요격 고도에서 마 14, 15까지의 미사일을 격추시킬 수 있는 요격 시스템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많은 분들이 사드의 능력을 어떤 분들은 굉장히 과장을 한 다음에 그런데 이건 안 된다 그러는데 그러면 사드가 별거 아닌 거지 않냐. 어떤 분들은 또 사드가 또 뭐 만능이라고 하는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사드가 할 수 있는 요격 고도는 정확하게 40에서 150km 그리고 마 14에서 15까지 탄도미사일을 대응하는 요격 시스템입니다. 이게 굉장히 사드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사드 얘기가 나오게 되면 항상 얘기를 하는 것이 이것은 결국 미국을 위한 시스템이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을 위한 시스템이지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서는 큰 효용이 없다. 우리나라 북한 너무 가깝기 때문에 북한에서 충분히 사드 요격할 만한 고도로 올라가지도 않고 사드는 거기에서는 전혀 무용지물이다. 이런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어요. 과연 북한으로부터 미사일 공격과 핵 공격을 사드가 막아낼 수 있느냐? 이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죠?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그 얼마 전에 화성 14호 네, 지금 그렇죠.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면서 북한이 쐈고 그것을 이제 고각으로 쏴서 올렸습니다. 고각이라는 게 이제 그 로프트 각도를 굉장히 올려가지고 그렇죠. 쏘는 건데 예. 그 정점 고도가 2,802km였습니다. 대기권 끝, 열권 끝이 1,000km라고 생각을 하면 네. 2,802km는 굉장히 높은 곳까지 쌓아 올렸고 실제 수평 비행 거리는 933km였습니다. 이건 굉장히 짧죠. 그렇죠. 그리고 이 정확한 그 고도와 거리를 북한이 정확하게 가늠해서 발사를 하고 쐈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 북한 끝 보통 영변에 있는 원자로 시설이라고 하지만 여기에서 뭐 제주도까지 쏜다고 하면 충분히 고각으로 올려서 정확하게 그 건접거리를 쏠 수 있다라는 걸 본인의 지금 화성 14호의 실험으로 입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을 하면 가장 이제 그 사드와 관련해 가지고 효용을 따지는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막을 수 있느냐 이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 언론이나 아니면 자료나 뭐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보면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개념도 굉장히 혼재돼 있어요. 오호. 예, 무슨 말이냐면 사거리가 한 3,000km 이상을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고 그렇죠. 예. 이야기하시는 분도 보통 있고 얘기하죠. 6,500km는 이상은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6,500km 정도면 지금 이제 발사하는 곳에서 지구 정반대까지 쏘는 거라서 네. 그러면 지구 어디까지나 다 쏠 수 있습니다. 근데 3,000km 정도도 웬만한 대륙간의 거리는 다 그렇죠. 커버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굉장히 혼재가 돼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죠. 그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네. 노동도 있고 대포동도 맞아요. 있고 무수단도 있고 네. 그리고 이번에 쏜 화성 이렇게 이름만 가지고는 한 4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그 간단하게 이거를 또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어요. 그 노동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가 1,000에서 1,300km입니다. 이거는 중단거리 미사일로 분류가 되고 그리고 대포동 같은 경우에는 버전이 한 3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500km에서 2,000km, 네. 3,500km에서 6,000km, 그리고 5,400km에서 6,400km까지 날릴 수 있는 버전이 있어요. 네. 그리고 무수단 같은 경우에는 3,000에서 4,000km, 네. 그리고 화성 이번에 한 거는 뭐 6,500km 이상 날릴 수 있다 이렇게 북한 애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각각의 미사일을 이 미사일의 특성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사드가 어디까지 커버를 하느냐 이거는 좀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노동이든 대포동이든 무수단이든 화성이든 50에서 그 사드 요격 고도인 40에서 150km 안에서 마 14, 15 이하로 비행하는 미사일인 거냐? 네. 여기에서 만약 40에서 150km 사이에서 마 14, 15 이하로 비행하는 미사일이라 그러면 사드로 다 요격 격추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거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이야기하냐면 미국의 탄도미사일과 소련의 탄도미사일을 네. 예를 좀 들면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게 북한의 미사일들하고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소련의 탄도미사일이나 미국의 탄도미사일은 핵 소형화가 끝났습니다. 그렇죠. 예, 소형화가 두 가지 개념의 소형화가 예, 있어요. 첫째는 미사일에 실을 수 있느냐. 우리가 핵발전소의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죠. 그렇죠. 이거를 미사일에 실을 수가 있어야 돼요. 네. 그래야지 미사일에 실어서 날릴 보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은 뭐 제공권을 확보하기가 전쟁이 일어나면 곤란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미사일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1차 그 핵탄두를 미사일에 실을 수 있느냐.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더가 있다는 걸 잘 모르세요. 그게 한 가지 더가 뭐냐면 미사일에 실었는데 이 미사일에 실은 탄두를 뾰족하게 만들 수가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 스커드 미사일 같은 경우도 그 10건이라고 해서 대기권 중에 10건이 시작하는 위치가 100km부터 시작을 하는데 굉장히 공기가 희박해요. 여기서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대기권이 아니라 우주권이라고도 볼 수 있는 지점인데 스커드 미사일 같은 경우 잠시 이제 그 10건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이제 진입을 해요. 근데 노동 네. 이후의 모든 미사일들은 전부 이제 그 10건을 거의 순항한다고 보셔야 돼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공기가 희박한 지역에 있다가 다시 이제 대기권으로 공기가 많은 지역으로 내려오는데 이 공기가 많은 지역으로 내려올 때는 속도가 줍니다. 그렇죠. 공기의 예, 마찰 때문에. 예. 그래서 뾰족하게 핵탄두가 뾰족하게 만들어져 있으면 이 공기 마찰을 최소화시키면서 점점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그 핵 탄도미사일의 그 속도가 굉장히 올라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소형화를 제대로 못하고 기술력이 부족하게 되면 이 탄두의 끝을 뭉툭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전성기념일이나 뭐 이런 북한의 프레이드 할 때 뾰족한 네. 탄두가 아니고 뭉툭한 탄두가 있죠. 네, 맞아요. 이 예. 뭉툭한 탄두가 사실은 기술적으로 아하. 이 탄두를 뾰족하게 못 만들어서 뭉툭하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뭉툭하게 되어 있는 탄두를 가지고 미사일을 발사를 하게 되면 그러면 가다가 공기의 마찰 때문에 그렇죠. 어느 정도 줄어들죠. 우리가 스카이다이빙 하는 효과하고 똑같아요. 네. 속도가 줄어버려요. 확. 그렇죠. 예. 마치 낙하산을 편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그 마 14나 15를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어떤 그 시험 비행체를 날린 거 가지고 저거를 막냐 못 막냐 이런 걸 논하는데 무조건 그 시험 비행체보다 그 탄두의 속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핵탄두를 예. 기술력이 낮은 상태에서 그렇죠. 핵탄두를 하게 되면 보세요. 이 공기 마찰 때문에 진입 속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사격 요격의 대상이 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설명은 하지 않고 미국의 뭐 그 굉장히 그 트라이던트라는 그런 미사일이나 아니면 소련의 그런 발전된 미사일 체계를 그런 거 못 막지 않냐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는 거는 그걸 막지 않다. 지금의 이제 그 북한에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모든 종류의 미사일,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이 사드가 요격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그렇죠. 결론적으로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미사일에 대해서는 우리 사드가 막아낼 수 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예. 우리 원영석 위원장님 현직 변호사시지만 공대 출신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관련 측에 상당히 해박한 지식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예. 참고로 저도 밀떡이지만 오늘 많이 배웠네요. 예. 자, 그럼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환경 영향 평가를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사실 예.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 영향 평가를 얘기를 하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겠다 얘기를 했어요. 꼭 받아야 되는 건가요? 이건 법적으로 한번 설명해 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제가 또 변호사니까 그렇죠. 같은 변호사시지. 아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 제가 이 많은 자료를 보는데 도대체 꼼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그 꼼수를 이해하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이 도대체 뭐가 꼼수라는 건지를 굉장히 어렵게 설명을 해서 뭐가 꼼수라는지를 모르게 하려는 게 오히려 상대 전략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예. 우리가 그 환경영향평가법이 있어요. 네. 그 환경영향평가법 구조에 보면 구조 1항에 네. 그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돼 있고 네. 10조에 보면 그리고 이제 10조에 보면 그 국방부 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이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 장관과 협의한 계획에 대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죠. 잘 보세요. 지금의 이제 환경부 장관도 그 대통령이 임명을 했어요. 네. 국방부 장관도 대통령이 임명을 했습니다. 지금. 네. 그러면 두 분이서 협의하라 그러면 협의가 되겠죠. 그렇죠. 그 협의를 해서 이거를 생략한 예. 다음에 배치를 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절대 위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바로 이런 상황을 위해서 필요한 그렇죠. 네. 예, 바로 예. 법률을 이미 다 만들어 놓고 네.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법률을 만들어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마치 위법하고 우리가 법을 어겨가지고 뭘 한다.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는데 사실 이 국방부는 이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자파 문제 때문에 환경 영향 평가를 뭐 소규모라도 받고 가자. 네. 사실 그걸 하다가 요 문제 지금 돌입을 한 건데요. 환경 영향 평가를 생략하는 게 지금 문재인 정권 하에서 얼마든지 가능하고 이게 위법이 전혀 아니고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게 그렇죠. 전혀 아닙니다. 네. 예. 그게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드리고 사실 싶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국회 전문위원님과 한번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들어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또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환경 영향 평가라는 것은 어떠한 그 사업에 의해서 환경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지를 예측을 하고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감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게 환경 영향 평가지 환경 영향 평가가 사업의 진행 여부를 결단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환경 영향 평가를 해서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 영향 평가를 안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있지만 굳이 환경 영향 평가를 해서 환경에 큰 영향이 있다 하면 사드를 배치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환경 영향 평가의 근본적인 취지는 사드로 인해서 어느 정도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본다면 그것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것이 환경 영향 평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경 영향 평가의 기본적인 취지 자체를 지금 바꿔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으로 아니 제가 요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더 네.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가 사드를 설치하는 곳이 골프장이에요. 그렇죠. 골프장이 사실 환경 영향 평가밖에 엄청 까다롭습니다. 그렇죠. 이미 다 그 부지를 다 받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하면 예. 뭐 환경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 이걸 다 받아놓고는 네. 군대 건물 막사가 환경 영향에 얼마나 네. 뭐 그게 있겠습니까? 이미 받아놓은 곳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제가 마지막 질문을 했던 것이 사실 예. 군대 기존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가장 환경 영향 평가를 엄격하게 받는 곳인데 사드 같은 경우에는 전자파가 문제가 있겠죠. 혹시 전자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자, 사드 전자파 해로운가요? 그것 때문에 아마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드의 레이더가 뭐 우리가 흔히 쓰는 그 여기 이 보시는 분들도 통신병들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사드 레이더가 기본적으로 다른 레이더하고 뭐 인체 유해성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더 유해하다라는 어떤 보고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패트리어트 레이더하고 우리가 그 패트리어트는 오랫동안 지금 쓰고 있는 요격 체계인데 사드 레이더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 허용 기준치 대비 패트리어트는 이제 레이더 그
전자파 측정이 한 허용 기준치 대비 2.8%라면 사드 레이더는 0.007%입니다. 허허. 그러니까 패트리엇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패트리엇 레이더보다 훨씬 그 전자파 수준이 낮은 수준의 그 사드 레이더고요. 이것은 이제 괌에서 그 미군 기지에서 측정이 된 그 사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지금 전자파 레이더를 저희가 아니라 이제 우리 야당이니까 국방부에서는 측정을 해보자고 그 7월 22일 전으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했더니 오히려 그 환경단체에서 측정하면 안 된다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거를 막았다는 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사실 그 말씀하시니까 또 하나 떠오르네요. 얼마 전에 한 언론에서 오역 소동이 있었죠. 그 괌에 있는 사드게이트 인근에는 돼지 아무래도 할 수 없을 정도다라고 오역을 했는데 다른 기사 원문을 찾아보니까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그야말로 하나의 선동이었죠. 광우병 사태와 무엇이 다를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사드에 대해서 세 줄 결론을 내볼까요?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 미사일과 미사일 공격에 있어서는 우리 사드는 가장 효용한 수단이다. 라고 아주 전문가들 입장답게 다양한 이제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설명해 주셨었고요. 사드의 환경영향평가, 현행 법에 의해서도 안 할 수도 있고 또한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에 대한 저감 방안을 권고하는 것이지 그것이 사업을 막는 것은 아니다. 전자파, 사드는 기존 패트리어트 시스템보다 훨씬 더 전자파 영향이 적다. 세 줄 결론이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민주주의 기원이었던 아테네에서는 민주주의 단점이 지적되기 시작했습니다. 플라톤은 민주주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중우정치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매한 대중이, 선동된 대중이 정치를 하는 것이 바로 중우정치라는 것입니다. 중우정치의 폐단은 정치인들이 대중의 인기에 집착하고 대중의 요구면 무조건적으로 부응하는 정치를 말합니다. 개인의 능력과 자질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평등만을, 잘못된 평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중우정치의 폐단, 2000년 전의 일이 지금 우리 사회도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은 대중의 인기만 영합해서 특정인에 대한 표적 증세, 표적 수사를 남용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사회가 정말로 발전하고 있는 것인지, 퇴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플라톤이 지적했던 중우정치 폐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민주주의 장점을 지적하면서 그 대안으로 중산 정치를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부자도 아니고 너무 가난하지도 않은 중산층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 나의 이익이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이 아닌가. 선동되고 잘못된 여론의 흐름에 따라서 정치하는 것은 결코 올바르지 않습니다. 우리 민주주의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대중적인 인기에만 영합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안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였죠. 사드 문제. 근데 요즘은 좀 조용합니다. 사드 문제가 해결돼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워낙 다른 이슈가 많다 보니까 잠시 우리 관심 밖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고 갈등은 진행 중입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 양대국 사이에서 큰 갈등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드 문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 관악의 원영섭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우리 당에 40대 인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원영섭 위원장님도 40대, 예, 올해 41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자, 먼저 이 얘기를 풀어가기 전에 사드가 무엇이냐? 사드에서 한번 말씀 먼저 한번 해주시죠. 우리 그 사드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개념을 여러 가지로 지금 쓰고 있으신데요. 저는 이 사드의 핵심적인 개념은 그 40km에서 150km 사이의 요격 고도에서 마 14, 15까지의 미사일을 격추시킬 수 있는 요격 시스템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많은 분들이 사드의 6,500km는 이상은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6,500km 정도면 지금 이제 발사하는 곳에서 지구 정반대까지 쏘는 거라서 네. 그러면 지구 어디까지나 다 쏠 수 있습니다. 근데 3,000km 정도도
웬만한 대륙간의 거리는 다 그렇죠. 커버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굉장히 혼재가 돼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죠. 그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네. 노동도 있고 대포동도 맞아요. 있고 무수단도 있고 네. 그리고 이번에 쏜 화성 이렇게 이름만 가지고는 한 4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그 간단하게 이거를 또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어요. 그 노동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가 1000에서 1300km입니다. 이거는 중단거리 미사일로 분류가 되고 그리고 대포동 같은 경우에는 버전이 한 3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허. 1500km에서 2000km, 네. 3500km에서 6000km, 그리고 5400km에서 6400km까지 날릴 수 있는 버전이 있어요. 네. 그리고 무수단 같은 경우에는 3000에서 4000km. 네. 그리고 화성 이번에 한 거는 뭐 6500km 이상 날릴 수 있다. 이렇게 북한 애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각각의 미사일을 이 미사일의 특성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사드가 어디까지 커버를 하느냐 이거는 좀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노동이든 대포동이든 무수단이든 화성이든 50에서 그 사드 요격 고도인 40에서 150km 안에서 마 14, 15 이하로 비행하는 미사일인 거냐? 네. 여기에서 만약 40에서 150km 사이에서 마 14, 15 이하로 비행하는 미사일이라 그러면 사드로 다 요격 격추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거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이야기하냐면 미국의 탄도미사일과 소련의 탄도미사일을 네. 예를 좀 들면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게 북한의 미사일들하고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소련의 탄도미사일이나 미국의 탄도미사일은 핵 소형화가 끝났습니다. 그렇죠. 예, 소형화가 2가지 개념의 소형화가 예, 있어요. 예. 첫째는 미사일에 실을 수 있느냐. 우리가 핵발전소의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죠. 그렇죠. 이거를 미사일에 실을 수가 있어야 돼요. 네. 그 능력을 어떤 분들은 굉장히 과장을 한 다음에 그런데 이건 안 된다 그러는데 그러면 사드가 별거 아닌 거지 않냐. 어떤 분들은 또 사드가 또 뭐 만능이라고 하는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사드가 할 수 있는 요격 고도는 정확하게 40에서 150km 그리고 마 14에서 15까지 탄도미사일을 대응하는 요격 시스템입니다. 이게 굉장히 이 사드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사드 얘기가 나오게 되면 항상 얘기를 하는 것이 이것은 결국 미국을 위한 시스템이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을 위한 시스템이지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서는 큰 효용이 없다. 우리나라 북한 너무 가깝기 때문에 북한에서 충분히 사드 요격할 만한 고도로 올라가지도 않고 사드는 거기에서는 전혀 무용지물이다. 이런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어요. 과연 북한으로부터 미사일 공격과 핵 공격을 사드가 막아낼 수 있느냐? 이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죠?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 화성 14호 네, 지금 그랬죠.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면서 북한이 쐈고 그것을 이제 고각으로 쏴서 올렸습니다. 고각이라는 게 이제 로프트 각도를 굉장히 올려가지고 그렇죠. 쏘는 건데 자, 예. 정점 고도가 2,802km였습니다. 대기권 끝, 열권 끝이 1,000km라고 생각을 하면 네. 2,802km는 굉장히 높은 곳까지 쌓아 올렸고 실제 수평 비행 거리는 933km였습니다. 이건 굉장히 짧죠. 그렇죠. 그리고 이 정확한 고도와 거리를 북한이 정확하게 가늠해서 발사를 하고 쐈다라는 겁니다. 우리 북한 끝 보통 영변에 있는 원자로 시설이라고 하지만 여기에서 뭐 제주도까지 쏜다고 하면 충분히 고각으로 올려서 정확하게 건접 거리를 쏠 수 있다라는 걸 본인의 지금 화성 14호의 실험으로 입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을 하면 가장 이제 사드와 관련해 가지고 효용을 따지는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막을 수 있느냐 이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 언론이나 아니면 자료나 뭐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보면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개념도 굉장히 혼재돼 있어요. 오호. 예, 무슨 말이냐면 사거리가 한 3,000km 이상을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고 그렇죠. 예. 이야기하시는 분도 보통 있고 얘기하죠.